전반전은 한 주간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뽑는 시간이죠. 위클리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생각하는 위클리 플레이어는 누군가요? 나 위클리 팀인데. 그래? 괜찮아. 브레이브걸스. 아, 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나 조금 해도 되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요. 너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은 나 확실하게 편집할 얘기해줄게. 거야. 아니,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좋아. 이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롤린이 걸그룹 최초로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오. 이제 퍼펙트 올킬이 뭐냐면 이제 음원 차트에서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건데 이게 2020년 7월 6일에 멜론 차트 개정 이후에 걸그룹으로는 최초. 멜론이 이제 집계 방식이 바뀌고 난 후에는 이제 메가 히트곡이 아닌 이상에서야 1등을 이제 석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브레이브걸스가 깨트렸다. 네. 그러면서 아이차트, 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벅스에서 모두 1등을 달성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2021년에는 아이유 셀레브리티 이후에 두 번째. 셀레브리티도 노래 좋아요. 두 번째 있는 일이고 2020년에는 지코의 아무 노래,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뭐 대단한 곡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인데 브레이브걸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요 정도 있고 다음은 데뷔 후에 지상파 1위 달성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그룹. 그것도 브레이브걸스가 선정했구나. 21년 3월 14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인기가요 1위를 달성했는데요. 샤이니의 돈콜미를 제치고 1위를 달성했어요. 달성하는 그 순간 이제 멤버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걸그룹에서는 약간 그런 법칙이 있어요. 3년의 징크스? 3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3년 안에 지상파 1위 못하면은 영영 못한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게 1세대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는 주얼리가 이걸 한번 깨트린 적이 있고 2, 3세대에서는 계속 이어지다가 오마이걸이 1581일 만에 한번 깬 적이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브걸스가 그것까지 넘어서서 1852일 만에 이것도 2기 기준인데 1기 기준으로 하면 3629일 만에 지상파 1위를 달성하게 된 거야. 충분히 이제 감격할 만 일이고 요즘 음악 방송들 보면은 사실 1위 하던 팀이 항상 하는 거라서 맞아. 예전처럼 막 1위를 차지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조금은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또 이렇게 깜짝 1위에 오르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니까 또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군의 힘이야. 그래. 그리고 3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에서 2위. 1위가 블랙핑크. 세계적인 그룹. 그럼 어쩔 수 없어. 그 블랙핑크는 어쩔 수 없어. 3위가 아이즈원이야. 야, 근데 그런 그룹 사이에 브레이브걸스가 들어왔다. 굉장한 지금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이 열풍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집단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여러 응원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스스로 약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왜 아니야. 왜냐하면 이전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지만 그건 또 이전 주 그러니까 뭐 2, 3주 전의 일이니까 또 거기까지 또 계속 해봤자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 아니 그것도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 롤리니안 곡이 나온 지가 한 4년. 4년 전인데 4년 만에 이 곡으로 1위를 차지한다? 굉장한 이것도 일이죠. 엄청난 일이지. 그렇죠. 역주행이 뭐 많이 일어나긴 해도 역주행 되는 곡들이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3년 안에 이제 1위를 못하면은 영원히 못하게 된다. 징크스가 있다라는 건데 그걸 롤린으로 깨트린 거죠. 4년 전이면 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멤버들이 정말 대단한 게 군대도 2년이잖아. 근데 2년도 긴데 4년 동안 이 곡으로 버텨낸 거 아니야. 뭐 그 후에 뭐 운전만 해라든지 뭐 곡 발표를 했지만은 어찌됐든 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버텨왔죠. 그래. 그리고 이번에 뜨기 바로 직전에 해체를 생각하고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라고 할까?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극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4년, 5년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정말 해체해야겠다라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그 매보자 민영님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힘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요즘 고민이 뭐냐. 서로 이제 개인적인 고민, 뭐 일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잘 버텨왔대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버티고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꼬북자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저 주위에는 단발자 좋아하는 분 많다. 이게 일할 때 우리 이제 글 쓴 분들 이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일하실 때 노동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하면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는 걸 또 좋아하시고 그래야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어릴 때는 막 힙합도 듣고 막 다양하게 많이 들었는데 좀 나이 들어가면서 근 한 10년간은 거의 아이돌 노래 아니면은 일본 로봇 애니 이런 것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 약간 그런 덕후스러운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만 듣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가운데 한 근 1, 2년 동안은 좀 시티팝 있잖아요. 시티팝도 이제 또 일부에서는 또 굉장히 또 호응을 받고 또 인기를 끄는 그런 장르가 되면서 저도 거기에 좀 많이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브레이브걸스 노래 듣다가 이제 여러 노래가 또 많이 같이 히트하다 보니까 운전만 해가 또 나오잖아. 좋지. 야, 운전만 해 이게 시티팝인데 제대로야. 이것도 진짜. 저 아직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듣는데 좋아 노래. 정말 좋고 롤린도 좋지만은 또 운전만에 담긴 스토리도 좋고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아서 요즘 뭐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시간 반복해서 듣기 뭐 계속 무한재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막 듣고 그러면서 또 일주일을 또 즐겁게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브레이브걸스에 빠진 사람들이 일단은 군부대 위문 공연으로 떴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역 군인들이 제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왜 못 뜨냐. 군대에서는 최고의 인기인데.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알고리즘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야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송희연님의 군부대 시절에 군통령은 누구였어요? 엄정화입니다. 일박인데?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도 근데 그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어. 나 때 나온 게 보아 넘버원이거든. 네. 진짜요? 그리고 넘버원이고 그때 진우션 뭐였지? 진우션 노래도 한창 인기가 있었고 그런 시대였는데 진우션 노래는 나 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나 때가 그거였으니까. 진우션 엄정화랑 같이. 진우션이 그리고 나에게 말해줘. 청소하면서 듣기 되게 좋아. 박자 같은 그런 리듬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 브레이브걸스가 군통력으로 또 군림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역주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고참 중에 한 명이 유승준의 나나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맨날 호임이 그걸 틀어야 됩니다. 그렇지, 호임이 틀어야지.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여하튼 브레이브걸스 보면서 꼬북자로 입문해서 단발자로 마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들이 역주행하는 이유는 노래가 좋고 노래를 잘해. 그래. 매보자가 맞아요. 노래를 너무 잘해. 이거 좀 약간 아이돌을 오래 봐온 느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캐릭터들이 다 있고요. 이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 맞아. 이제 인터뷰든 무대든 이런 것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데 저는 이 중에서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단발자.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은지와 홍은지로 나뉘는 왕눈자 콘치. 왜냐면은 저는 아이돌을 이제 뭐 오랫동안 좋아했지만은 그 아이돌들이 참 여러 매력이 있는데 이 아이돌의 대표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요. 갯모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일본 단어인데 전혀 다른 성격,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막 드러나는 성격 이런 것들이 막 전혀 다를 때 이게 갭차가 난다고 해서 그치.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 캐릭터가 약간 그런 것들을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화려하고 얼굴도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인터뷰할 때나 이렇게 비하인드 무대 같은 데 보면 좀 약간 엉성하거나 그런 매력들이 있더라고. 그런 면들이 좀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야, 너는 몰라? 브레이브걸스? 아니, 저 아는데, 근데 두 분만 그렇게 자세하게 보질 않았어가지고. 이게 예전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효리가 진짜 인기가 많았을 때 이효리는 낮에는 털털한 친구 같고 밤에는 엄청 섹시한 여자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 돌굴이 있다. 그래서 네.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브레이브걸스 보면서 브레이브걸스가 진짜 고생한 것을 듣게 되니까 더 정이 가고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 나이 많은 우리들도 걸그룹 좋아해.
그런데 참 좋아하지. 걸그룹이 좋아하면 굉장히 무언가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 아니야, 그게 근데 그런가요?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래. 아, 그래? 삼촌 팬들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오히려 좀 약간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 숨겨왔는데, 최근에 트로트 붐이 일어나면서 또 팬덤이 또 하나의 팬덤이 형성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한동안 계속 트로트 붐이었잖아. 트로트 시대고 네네. 어디만 틀어도 트로트였는데 또 다시 이렇게 또 브레이브걸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순환시켜주고 공기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늙었다고 느꼈을 때가 뭐냐면, 예전에는 대학가 앞에서 여성분이 지나가면은 와 예쁘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나 이거 몇 번째 듣는지 몇백 번, 저도 한 번 듣는다. 저도 한 3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귀엽다 이렇게 그래. 느끼는 순간 애들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걸그룹을 보면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브레이브걸스는 나이가 좀 있잖아. 네, 그렇죠. 30쯤들이니까 거의. 네, 29에서 31살 차인가, 31살 요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29, 30, 31, 32. 32까지 있구나. 네. 매부자가 32이구나. 네. 역시. 여하튼 29에서 32 그 사이니까 뭔가 굉장히 섹시한 느낌이 드는 거야. 예전에 핑클 인기 많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핑클 4명 중에 1명은 있다. 그게 가장 나쁘게 발전한 게 멤버 수를 계속 늘린 거예요. 이 멤버 안에 네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1명은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4명, 5명, 6명 하다 오라 없어? 그러면 10명, 15명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 때 이제 막 핑클에 빠졌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지. 예. 누군가 1명은 있다. 그래. 있다. 4명 중에. 그랬는데 지금 브레이브걸스도 매력이 4명이 다 달라서 누군가 1명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스타일이. 있죠.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인기 얻는 거 보면서 오프사이드도 고생만 죽어라 했는데 언젠가 역주행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지난주에 제가 셔터 다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야, 요 한마디 하려고 브레이브걸스 얘기를 진짜 중장창한 거야. 자, 그러면 위클리 매치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진짜 빅경기가 있었죠. 네, 북런던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이름만 빅경기 아니야? 이름만 빅경기인 거. 네, 프리미어 리그 7위와 10위의 대결이었죠. 네, 7위와 10위의 대결. 그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와닿네. 이 북런던 더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거는 토트넘이 최근 북런던 더비 5경기 무패였어요. 네. 네, 맞아요. 네, 3승 2무였죠? 네. 거기다가 토트넘이 2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또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손흥민의 활약.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놓고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북런던 더비 최근 보면은 볼은 아스날이 돌리고 골은 토트넘이 넣었거든요. 이게 한 10년 전? 10년 전도 아닌가? 여튼 예전에는 북런던 더비하면 거의 아스날이 가져가는 경기였어. 그럼 벵거 맞아요. 감독 시절에는 그랬었죠. 그랬는데 근년 한 4, 5년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포체티노 시절 때부터는 이제 토트넘이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어. 아스날이 좀 주춤했던 것도 있고 토트넘의 전력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불과 직전 경기까지도 토트넘이 가져갔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우세를 예상한 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막 해외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 네. 토트넘 아스날 하면 북런던 더비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아스날이 그냥 똑같아 했는데 왜 더비라 그러는 거지? 이건 개비스콘이지 그냥 시원한 그래서, 경기지. 북런던 그냥 승점을 승점 3점 감사 이런 경기였지 예전에 아스날한테는. 승점을 따가는 경기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 요 사이에 이제 잠깐 축구가 끊겨 있었는데 네. 갔다 오니까 갑자기 토트넘이 막 아스날을 상대로 이기고 있고 힘쓰는 경기도 보고 있고 있는데 이거 옛날 분위기가 아닌데? 근데 손흥민도 오고,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언젠가는 아스날이 또 털리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한번 기록을 찾아봤더니만 프리미어 리그가 1992년도에 출범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93년도부터 한 6년까지는 토트넘이 아스날에 매우 강했어요.
네. 그런데 벵거 감독이 등장하면서 아스날이 토트넘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오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네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토트넘이 아스날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경기 좀 이제 위클리 매치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팀 모두 지난 경기는 16강 1차전 경기를 치렀죠. 아스날은 올림피아코스 원정길로 떠나서 웨데골의 중거리 슛, 마갈량이스 헤딩골, 엘레니의 중거리 슛으로 3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실점 장면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또 이 녀석들이 빌드업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후반 56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던 과정에서 레노가 상대 공격수 사이에 있던 세바요스한테 패스를 하는데 바로 거기 이제 올림피아코스에 엘 아라비가 그 공을 뺏은 뒤에 레노 골키퍼가 빌드업 과정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득점에 성공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번 빌드업 실수로 인해서 실점한 게 최근 4경기 동안 똑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스날의 약점으로 지적이 됐죠. 네. 그래서 뭐 벤피카 2차전, 레스터, 번리, 뭐 올림피아코스 모두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하면서 실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토트넘의 경우 역시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홈구장 디나모 자그렙을 상대로 홈구장에서 펼쳐졌고요. 이날 무리뉴 감독 약간 로테이션을 선택했고 그다음 해리케인의 해리케인의 멀티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고 봤는데 그나마 아쉬웠던 거는 이 양측면 윙백들이 공격 전진 후에 올린 크로스들의 이런 질?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지난 경기 승리로 이제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은 5연승으로 네, 좋은 분위기를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팀 부상 선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스날은 일단 부상 선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날 오바메양이 선발해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선발 제외가 징계성이다 이래서 코로나 규정 어기고 이 손등에 문신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징계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이게 지각 때문에 네, 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 역시 부상 선수는 없는데 이제 로셀소가 최근에 뭐 훈련 후에 복귀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뭐 경기력 저하 때문에 나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양팀 라인업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아스날은 4-2-3-1로 나왔습니다. 레노 골키퍼, 티어니, 마갈량이스, 다비드 루이스, 수아레즈, 3선의 자카와 파티, 그다음 2선의 스미스로, 웨데고르, 사카, 최전방에 라카제트가 나왔고요. 토트넘에는 요리스 골키퍼, 레길론, 알더베이럴트, 산체스, 도어티, 3선의 호이베르, 은돔벨레, 2선의 손흥민, 모우라, 베일, 최전방엔 해리케인이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 한 대략 20분 정도 아스날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점유하면서 토트넘의 수비 사이를 공략해 나갔고 그다음에 특히 2선 자원들 간의 이 간결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 15분에는 중원으로 흘러나온 볼을 스미스로우가 박스 앞에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맞추는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래서 반면에 토트넘의 경우에는 이 안 좋았던 분위기 한 20분 정도 약간 공격 전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이날 쭉 초반부터 잘했던 모습은 전방 압박 이후에 수비를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약간 그 다음부터는 중원 해리케인을 약간 묶어내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이 크게 뭐 기회를 가져갔다거나 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전반 17분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후방에서 알더베이럴트가 롱볼을 시도했고 그거를 침투하던 손흥민이 볼을 잡아내던 과정에서 갑자기 뒷근육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무리뉴 감독은 곧바로 라멜라와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체 이후에는 또 오히려 토트넘이 한 번 더 분위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패스를 통해서 아스날의 진영을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전반 32분에는 우측에서 길게 날라온 볼을 레길론이 박스 안에 있던 모우라한테 내주고 모우라가 바로 옆에 있던 라멜라한테 내줬는데 라멜라가 갑자기 거기서 라보나를 시전하면서 선제골을 만듭니다. 놀라운 장면이었죠. 사실은 저는 전반전은 그냥 아스날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아스날의 두 번째 골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아스날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아스날이 전진 압박을 워낙에 잘했고 그 가운데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왼쪽 라인의 티어니하고 스미스로우의 호흡이 정말로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경기를 거의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가운데 무리뉴 감독은 결국은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기 위해서 손흥민 카드를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플랜 A가 망가져 버린 거죠. 네.
결국 라멜라를 투입하면서 라멜라가 중앙으로 가고 루카스 모우라를 손흥민이 뛰던 왼쪽으로 돌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라멜라의 골이 나온 건 저는 베일의 패스가 먼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베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레길론에게 길게. 너무나 정확하게 길게 네. 연결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레길론도 여기서 볼을 끈 게 아니라 원터치로 루카스 모우라에게 네. 내줬어요. 바로 내줘. 네, 그 루카스 모우라는 자신의 앞쪽에 수비수 2명이 있으니까 옆에 딱 봤더니 라멜라가 있어서 나는 루카스 모우라가 라멜라가 슈팅할 거야 이런 생각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밀어줬는데 라멜라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라브나를 하니까 파티 다리 사이로 지나가서 네. 파포스트 하단으로 빠지면서 골이 된 거죠. 야, 이렇게 먹으면 타격이 커, 이거. 아니, 그치. 아니, 이제, 네. 이게, 제가 이제 아스날 팬이니까 느낀 건데, 이것도 이번 라운드 박제당했구나. 그 골 장면에, 베스트 골 장면에. 박제? 왜냐면은, 아스날 골, 유독 이런 골을 좀 많이 잘 먹혀요. 일단,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여태까지 봤던 슈팅 중에서는 진짜 베스트 골이었으니까. 그거는 뭐, 레너도, 뛰어도, 알아도 못 막았던 슛이니까. 지난번 북런던 더비 때는 그걸로 박제당하고, 이번엔 이걸로 박제당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일단은 그 이후에는 아스날이 다시 좀 분위기를 잡아 나아갔는데 아스날 실점 이후에 이날 토트넘한테 가장 안 좋았던 이 도어티 쪽을 지속적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스미스로 티어니, 그다음에 때때로는 라카제트까지 합세해서 도어티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공격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실점 이후 전반 36분에는 스미스로가 도어티의 뒷공간을 파고든 후에 크로스를 올렸고 중원에 라카제트가 이 볼을 흘리면서 기회를 뒤에 있는 선수한테 넘겨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뒤에서 달려오던 수아레스가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모우라가 옆에서 방해하면서 골대를 맞춥니다. 전반전에만 아스날이 골대 2번 맞췄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아스날은 불안했던 토트넘의 우측을 지속적으로 더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 43분 또 한 번 도어티 쪽을 아스날이 파고들었고 티어니가 도어티를 상대로 1대1 돌파 그다음 올린 크로스를 중원에 있던 웨데고르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결국 아스날 왼쪽 라인이 강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 거기다가 부카요 사카가 전반전 활약이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무게중심, 수비의 무게중심 자체를 오른쪽으로 돌려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의 왼쪽 공격 라인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중반쯤 되면은 호이비에르가 내려와서 계속 오른쪽 수비를 도와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도어티가 뚫렸을 때 2차적으로 내려와서 패스 코스를 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골 장면에서는 호이비에르가 약간 늦게 내려왔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끊지를 못한 거야. 맞아요. 거기다 웨데고르 입장에서는 바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또 상대 수비 맞고 알더베이럴트 맞았나? 그러면서 울절되면서 골로 연결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득점 장면에서 좀 되게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스미스로였는데 일단 티어니가 도어티랑 1대1을 할 때 역시 도어티는 티어니 쪽에 시선이 뺏기고 있었고 이때 1대1 돌파 후에는 스미스로가 같이 골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근처에 있던 은돈벨레 호이비에르가 좀 시선을 뺏기고 있었고 로우한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였었던 다빈손 산체스 역시 순간적으로 스미스로한테 좀 시선이 뺏기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슈팅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전반 43분에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큰 장면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아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전반전 끝났을 때 왜 무리뉴 감독은 도어티를 빼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 카드가 예상치 못하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플랜 A도 망가졌지만 그렇죠. 교체 카드 한 장을 썼잖아요. 네. 거기다 양팀 모두 유로파리그까지 소화한 경기니까 경기 일정이 빡빡한 것도 사실이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빠르게 쓰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도어티가 똥을 엄청 쌌거든. 진짜 너무 안 좋았는데. 아니 티어니한테 뚫리죠. 스미스 로우에게 뚫리죠. 거기다가 호이비에르가 전반기의 호이비에르가 아니야. 얘도 인간이야. 많이 지쳤죠. 힘들어. 근데 이럴 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선수 교체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전술적 조정, 하프타임에서 이제 지시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무리뉴는 아마 후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수비 라인에서까지 또 카드를 쓰기는 또 아까우니까. 왜냐면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이미
하나 나왔잖아요, 변수가.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아낀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후반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도어티를 빼지 않는다고 친다면 도어티의 위치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베일에게 수비 가담을 많이 시켰을 텐데 네. 솔직히 도어티가 뚫린 건 베일의 잘못도 있거든. 네, 맞아요. 그렇지. 측면 수비가 뚫릴 때는 언제나 측면 수비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 티어니가 들어와서 도어티하고 대결하고 있을 때 베일은 뭐 하고 있나? 그렇지. 베일이 따라 내려와줬어야 되는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어티 대신 베일이 일찍 나왔잖아. 네, 맞아요. 베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 섞인?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불만 섞인 표정을 지으면서 나왔는데 네, 저는 약간 여기에서 도어티보다는 베일에게 약간 문책성? 그런 교체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거 100% 문책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그것도 섞인 그런 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지. 나도 그것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베일이 따라 내려와줘서 측면 수비에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잘 봐요. 도어티 뚫리죠. 베일 가담 안 해주죠. 그럼 과부하가 중앙 쪽에 몰린다고. 그렇지. 그럼 중앙이 흔들리지. 이런 거 원래 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교체 카드를 빨리 썼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후반 시작했을 때 오히려 아르테타 감독이 빨리 써요. 네, 맞아요. 그 뭐냐면 저는 만약에 전반전이 1대0으로 끝났다면은 무리뉴 감독이 이 경기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1대1로 끝났잖아. 그때 탄력을 더 받아서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아르테타 감독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흐름 자체가 전반전은 솔직히 아스날 분위기였다니까. 그리고 종료 직전에 골 넣었으니까 네, 맞아요. 흐름 타기 딱 좋은 거죠. 여기서 아르테타 감독이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도 페페 카드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불만은 없었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카가 엄청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이 경기 후에 상황을 보니까 사카가 이날 햄스트링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해줬고 또 아마 레길론이 계속 오버래핑을 시도를 하니까 그 뒷공간을 또 페페가 드리블을 통해서 좀 돌파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는 이렇게 페페가 들어오고 사카가 나갑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아스날이 계속 분위기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후반전 역시 전반전에 불안했던 계속 도어티 쪽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었고 이때는 전반전에는 티어니와 스미스로 둘이서 이렇게 좀 도어티 쪽을 공략했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웨드고르와 라카제트까지 약간 합세하면서 좀 공략을 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갔어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무리뉴 감독은 후반 56분에 베일을 빼고 시소코를 교체해주며 라멜라를 우측 윙어, 은돈벨레를 공미로 올리고 시소코와 호이비레르가 3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체는 시소코의 활동량으로 도어티 쪽의 불안함을 좀 커버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선에 또 61분에는 은돈벨레와 델레알리를 교체하면서 2선에 좀 새로운 활력소를 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은돈벨레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고 난 또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네, 거기다 이제 은돈벨레의 패스미스 이런 게 후반전에 많아지니까 델레알리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체 이후에는 좀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토트넘 쪽에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아스날이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무리뉴의 교체 카드가 좀 무색하게도 알리가 들어온 이후 이제 62분에 토트넘의 볼을 끊어낸 페페가 라카제트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라카제트가 산체스에게 태클을 당하면서 PK를 얻어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빈스 산체스 이 멍청한 새끼. 아니 라카제트 슈팅 봤냐? 헛발질하던데요. 아유 진짜 거의 그 헛발질 수준의 제대로 맞지 않은 슈팅인데 거기다가 발을 높이 들어서 반칙을 범하는 정말 멍청한 이 멍청한 선수가 어디 출신이다? 아약스 출신. 그래. 왜냐하면 1년 만에 나갔거든. 그래 이유가 다 있어. 지금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시고. 왜냐하면은 토트넘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 아약스한테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이 산체스가 네. 남미에서 챔피언을 먹고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아약스 첫 시즌에 굉장히 잘했지만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좀 약간 투박한 거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음 시즌에 잡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적 시장 막 닫히기 직전에 토트넘이 가져갔어. 꽃이다 이 새끼들아. 뭐 한 600억 주지 않았어요 이때? 한 4천만 유로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아약스도 한 시즌 말아먹고 토트넘은 아직까지도 업보를 당하고 있죠.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분주히 움직였어야 되는 경기인데 분주히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도어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졸라 불운한 경기다. 손흥민이 이른 시간에 부상이었지. 네, 거기서부터 꼬였다고 봐요. 거기다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퇴장 나오지. 네. 그리고 케인이 골 넣었는데 이거 오프사이드지. 골대 맞히지.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아이씨 안 되는 경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였다. 무리뉴 감독 표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내 생각에는 라멜라가 교체돼서 들어온 라멜라가 골을 넣은 거에서부터 잘못됐어. 그래 놀랬어. 결과적으로는 라멜라가 솔직히 그 골 장면 빼면은 쓸데없는 반칙, 경기 템포 그러니까 끊는 굉장히 볼을 끄는 동작들. 이게 아니 득점한 선수인데 왜 잘못됐냐라고 하지만 이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라멜라가 이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너무 또 과다하게 얻었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자주 드러났던 안 좋은 버릇들이 더 많이 나왔고 그게 또 팀이 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나게 만드는 그리고 속도를 자꾸 늦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졌죠.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스날이 이제 PK골로 역전을 한 이후에는 토트넘이 좀 경기를 거칠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약간 계속 중원에서 아스날의 빌드업 과정을 좀 거칠게 밀어내는 장면, 그다음에 태클도 좀 깊게 들어간 장면들도 있었고 일부러 몸을 부딪히면서 약간 아스날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 거칠게 하던 토트넘에게 또 한 번 변수가 발생하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후반 75분에 라멜라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티오니한테 백스핀 엘보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기존 경고를 한 장 안고 있던 라멜라는 이번 파울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받게 되었죠. 그다음 퇴장 이후에는 갑자기 윌리안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아스날이 귀신같이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귀신같이 밀리기 시작. 진짜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윌리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중앙 쪽에서 파티도 그렇고 자카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멜라의 퇴장이 아쉬운 거야. 여기서 만약에 11대 11이었으면은 분위기를 가져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토트넘 쪽에서는 되게 고군분투했던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였는데요.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드리블을 통해서 직접 그냥 파울을 얻어내겠다라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울을 많이 얻어냈고 후반 82분에는 중원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는데 또 해리케인의 헤딩골이 옵사이드로 또 골이 취소되었고 89분에는 아스날의 우측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해리케인이 엄청난 프리킥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도 골대를 맞췄고 이후 세컨드 볼 기회까지 아스날이 또 마갈량이스가 막아내면서 산체스의 슈팅이었죠. 네. 그래서 이 아스날은 이후엔 또 라카제트를 빼고 엘레니를 투입시키면서 중원 강화를 보여줬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돼요. 중원이 안 돌아가니까 중원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이거 이대로 경기 끝내야 되겠다. 라카제트 빼고 엘레니 투입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테타 감독의 교체 카드 3장 중에서 윌리안 카드만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런데 스미스 로우도 많이 뛴 경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많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뭐 마지막 20분 가까이는 거의 토트넘이 계속 때렸는데 아쉽게도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고 또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행히 실점하지 않으며 2대1로 아스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케인이 북런던 더비에서 11골로 최다골 넣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 막판에. 와, 막판에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야, 해리케인은 무서운 놈이긴 무서운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골대 맞는 장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슈팅 장면을 봤을 때 해리케인 입장에서는 골을 넣지 못한 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왜냐면은 이 경기 패배했으면은 1974년 이후로 처음으로 리그에서 북런던 더비 3연패를 당하는 기록이 세워질 뻔 했으니까, 일단은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전 보면서 아스날 골대 2번 맞춰서 아스날한테 골운이 안 따르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조금 더 나쁜 쪽은 토트넘이었고 또 경기를 잘한 쪽은 아스날이었어. 아스날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골 넣기 전까지는 그냥 아스날이 경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토트넘이 아까운 장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북런던 더비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원래 최근에 계속 경기는 아스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경기를 하는데 결과는 토트넘이 가져가는 계속 그런 그림이었거든. 그게 가능하려면 손흥민이 그렇지. 손흥민이 나가면서 이미 여기서 꼬이게 된 뭐 경기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물론 같아요. 이제 부상이라는 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인과응보라는 게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관리를 해줬어야죠.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었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종료 직전까지 벤치에 앉아서 같이 관전을 하더라고요. 뭐 정밀 진단은 뭐 오늘 뭐 혹은 내일 뭐 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뭐 한 퓨윅스 정도 한 2, 3주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큰 부상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경기장 안에서 계속 끝까지 보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돌아오길 좀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한 3, 4주 정도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크네. 근데 이게 3, 4주면. 토트넘이 다음에 경기들이 또 그렇게 막 쉬운 경기들은 아니라서 일단 자그레브 원정 있고 그렇죠. 빌라 원정, 뉴캐슬 원정, 그다음 맨유 홈, 에버튼 원정, 그다음에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결승이 있습니다. 네. 카라바오컵 결승전 전까지는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무리뉴 감독이 선수단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유로파리그를 봤을 때는 16강 2차전에서는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북런던 더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